자, 오늘은 6장입니다. 6장. 자, 우리가 배운 걸 조금 정리해 볼까요? 그쵸? 열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어. 에너지. 그쵸? 근데 에너지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갔다 빠지고 해요. 그쵸? 그런 열과 관련된, 특히 열이 포함된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 대류, 복사의 방법으로 해서 에너지가 움직이더라. 즉, 열적인, 에너지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그 다음에 유체, 그쵸? 우리가 취급하는 거는,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 대부분 유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건물이라는 게 그렇죠. 자, 유체의 기본적 특성 첫 번째는 정지된 유체의 경우.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압력이라는 게 언제나 작용한다 해서 우리가 공기 속에 있지만 대기압이 우리 느끼지 못하지만 언제나 작용밖에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데 대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즉 압력이라는 게 작용한다. 그렇죠? 그리고 부력이라는 게 작용한다. 라는 걸 얘기했어요. 부력은 어떤 유체 속에 어떤 물질이 잠겼을 때 유체가 그 물질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힘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거 배웠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체에다 적용했을 때, 그렇죠? 오픈 시스템에 적용. 전화 온 거 아니야? 누구 받아라? 내 거야? 그래서 유체에 작용하는 베르누이 방정식, 그쵸? 오픈 시스템에 대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했고, 자, 지난번에 배운 거는 서멀 다이나믹스라는데 사실은 실제로 배운 거는 우리가, 그쵸? 상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죠. 액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어떤 상이 변화하고 따라서 에너지가, 열과 관련된 에너지가 이동되는 걸 다뤘어요. 그렇죠? 우리가 냉동 사이클이라든지 히트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상변화를 이용한 거라 그랬어요. 자, 오늘 배울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취급했던 걸 전부 한번 쭉 정리를 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일이에요. 1단계 끝나겠죠, 그럼.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응용,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베르누이 방정식, 오픈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들을 전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뭐 우리가 책에서 봐도 있겠지만 가끔가다 우리가 굉장히 공학적인 문제를 쉽게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죠. 정상 상태를 가정하는 거예요. 뭐 온도가 일정하다든지 바람이 일정하게 들어간다든지, 그죠? 어떤 시간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다루게 되면 굉장히 해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뭐 거기에는 우리 책에서 본 것처럼 노즐. 뭐 여러분들 노즐 그러면 잘 알 거예요. 수도꼭지 앞에서. 그쵸? 입구를 좁게 하죠.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디퓨저는 그의 반대죠. 반대일 것이요.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쵸? 이게 아닌데? 카메라가 왜 안 움직이지? 이제 움직여? 이렇게 해서 어떤 유체가 흘러가면 분명히 속도 성분은 증가할 거야. 근데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해서 배운 것처럼 이 위치, 각 위치에서의 어떤 여기든 전체 에너지 합의 값은 일정해야 돼요. 그렇죠? 내부 에너지가 떨어지든 열과 관련된 에너지가 엔탈피가 떨어지든 압력이 떨어지든 속도항의 관계가 되든, 그렇죠? 요거 반대가 디퓨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 등등. 그리고 여러분들 디퓨저, 여러분들 건물 지금 교실에 천장을 보세요. 바람 나오는 곳이 있죠? 이거예요. 찬 공기 만들고
여름에는 찬 공기를 보내서 실내에 있는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죠.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를 보내줘서 실내의 공기에 열을 주는 거죠. 따뜻하게 해줘요. 터빈, 유체를 가지고 일을 만들어내는 기계예요. 뭐 비행기에 있기도 하고, 컴프레서, 압축기. 그쵸? 여러분들 사용하는, 집에서 사용하는 에어컨디셔너, 압축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냉장고에도 압축기가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펌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죠? 더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죠. 전부 펌프로 하는 거죠. 뭐 열교환기 등등등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식을 적용하면 굉장히 간단한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배웠던 이 에너지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오픈 시스템의 질량 보존 법칙, 그리고 오픈 시스템의 에너지 보존 법칙들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건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계들의 어떤 상태, 어떤 특정한 경우겠지만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책에서는 갑자기 노즐로 바로 가는데 우리는 이제 건축이잖아요. 건축공학과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보다 더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에너지라고 하면 화석연료를 뜻해요. 그렇죠? 화석연료가 지구 온난화에 되기는 뭐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석연료라는 것도 한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고려했을 때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 절약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자, 어떻게 절약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수업을 배웠던 거를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건물에다가. 건물이라 해봅시다. 그렇죠? 사람이 있어. 그렇죠? 복사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여름이든 겨울이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고 싶어. 근데 복사열을 취득하죠. 자, 그리고 대류에 의해서 외부의 공기의 온도가 높고, 예를 들어서 여름이다. 공기의 온도가 35도다. 실내는 아주 시원하게 27도를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열의 에너지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 바깥에서 건물 안으로 열이 들어오려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 슬라이드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Q 1 질량의 유출입이 있는 건물에 같은 공기의 유출입이 있는 경우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있다고 그래 봅시다. 식을 좀 오른쪽으로 씁시다. 그렇죠? 자, 정상 상태를 생각한다 그랬죠. 정상 상태를 생각하면, 그렇죠? 이게 계속 이거를 유지하고 싶어. 이게 실내 건물 내부의 열적인 상태를 나타내죠. 에너지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여기다. 건물이다. 열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게 건물이다. 생각해 보자고요. 자, 건물 내부에 있는 열적인 상태예요. 자, 여름에 열이 많이 들어와. 네트죠? 복사열에서 들어오고 대류열에서 들어오고 열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27도라는 어떤 열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 이게 일단 공기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없이 창문을 다 닫았다고 합시다. 그렇죠? 이게 제로다 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커지면 이게 제로이고 이게 제로고 이게 커지면 1은 같이 커져야겠죠. 즉 뭐예요? 여기서 에어 컨디셔너가 그쵸? 에어 컨디셔너예요. 전기를 엄청 사용할 거예요. 전기의 압축기의 일을 많이 해서 열을 쭉쭉 들어온 만큼 버려줘야 돼. 100이 들어왔으면 100을 버려줘야 이 상태를 유지하겠죠. 100이 들어왔는데 열이 100이라는 열이 들어왔는데 50밖에 안 버렸다. 50이라는 열 에너지가 여기에 축적되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열적인 상태가 올라가겠죠. 일정하게 유지하면 들어온 만큼 빼줘야 되는데 전기 1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줄이는 일이 가장 필요해요. 인슐레이션 해야 돼요. 단열. 열이 못 들어오도록 일단 Q 값이 못 들어오도록 이 바깥 주변에 단열을 해줘야 돼요. 그죠? 단열을 해준단 말이에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에요. 전기 적게 쓰고 시원하게 지내고 싶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는 반대죠. 열이 실내에서 외부로 뺏기죠. 복사열은 언제나 있고. 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뺏기고 들어오는 걸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열 에너지를 막아줘야 돼요. 단열해야 돼요. 이걸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자, 그 외에 또 뭐가 있느냐? 창이 많이 있다. 아무래도 유리라는 부분은 뭐 최근에는 많이 유리들도 단열 성능이 좋아지고 진공 유리 뭐 2겹, 3겹이 돼서 성능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열적으로는 불리하죠. 가급적이면 창의 면적을 줄이는 게 좋아요. 왜? 열적으로 불리하거든. Q 값이 올라가거든. 들어오는 창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자, 향도 마찬가지. 복사에 대한 거죠. 복사를 겨울에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름에는 복사를 가급적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뭐 차양을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이거를 줄이는 일을 해야 돼요. 설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또는 재료의 선택이나 단열을 통해서 줄여줘야 돼요. 이게 제로다?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게 제로다? 이것도 제로고 들어오는 거 제로. 일 없어도 되죠? 화석연료 안 써도 돼요. 전기 발전소에서 만들어요. 화석연료 사용해요. 화석연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줄면. 그쵸? 자, 첫 번째 단열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다시 앞에 슬라이드를 보면 그쵸? 여기서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쵸? 요 부분이 있고 요 부분을 나눠 놨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요만한 공간에 사람을 딱 가둬놓고 밀폐를 시켰다 해봐요. 죽겠죠? 그쵸? 왜? 신진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산소도 필요해요. 그쵸? 이거 완전히 밀폐시켜놓고서 여기 있는 공기 있는 산소를 다 써먹었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쵸? 숨통을 터줘야 돼요. 그리고 실내에는 뭐 오늘 여러 교실에도 그래서 좀 더워서 제가 들어올 때 땀 냄새도 나고 그렇잖아요. 냄새도 나요. 각각 실내 공기에는 오염물질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거를 버려주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필터링해서
실내에 집어넣어주고 실내에 좀 더러워진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가지고 실내의 공기를 희석한다 그러죠. 신선한 거 100, 더러운 공기 100 하면 섞어버리면 반반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줘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해줘야 돼. 왜? 아니, 건물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에너지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는 이 더운 여름에 어쩔 수 없이 이 더운 공기를 실내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풍선이 아닌 이상 차가운 공기를 버려야 돼. 그렇죠? 차가운 공기 버려야 돼. 아까워. 그렇죠? 오늘은 아니겠지만 다음번 수업에 그 아까운 열도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림에서 볼까요? 겨울이다. 환기를 위해서 실내를 쾌적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실내 공기, 바깥의 공기를 집어넣으면 0도씨 공기가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온 만큼 실내 공기 나가야 돼. 기껏 따뜻하게 해놨는데 버려. 아깝잖아요. 들어오는 놈에게 버려지는 놈한테서부터 열을 회수해가지고 얘한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열만 회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도씨 공기가 얘가 20도 공기가 나갈 때 5도씨가 되면서 그 차 에너지만큼을 얘한테 전달해 준다면 들어올 때 15도씨가 돼가지고 바로 차가운 공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 열교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그재 공기는 섞이지 않아요. 공기는 섞이지 않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기서 보면 실내에서 나가는 공기는 이 90도를 봐서 이쪽에서 이렇게 우측에서 왼쪽으로 가요. 외부의 공기는 앞에서 뒤로 가게 하는데 서로 공기는 섞이지 않게 돼 있어요.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열을 교환해주는 소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밑에는 생각해보면 실내의 공기가 나갈 때 여기를 따뜻하게 데펴놓겠죠. 요 플레이트를.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와서 그 열을 받아서 실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열교환 장치를 이용하면 생기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해서도 충분히 얘네들을 열교환을 해서 어차피 들어오고 버리는 열에서 버리는 곳에서 열을 회수해서 얘한테 여름은 반대겠죠. 저기 여름은 반대겠죠. 그렇죠? 실내에서 차가운 공기가 나갈 때 더운 공기가 들어오는 걸 식혀서 주겠죠. 하면 이것도 줄여줄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열교환 환기 또는 히트 리커버리 시스템이라 해요. 어떻게든 에너지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좀 돌아와 보면 자, 어차피 환기할 거 어차피 이 공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0.5회 이상 환기 횟수라는데 환기 횟수라는 거는 그 공간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전체의 최적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공기가 들어오느냐 한 시간에 0.5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최적이 10 입방 최적이다 그러면 1시간 동안에 0.5 입방 최적의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들 메르스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공기 오염 문제 때문에 세집중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러워진 공기를 버려주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줘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요. 하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에너지를 그나마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에서 열교환을 시켜주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는 양은 똑같을 테니까 열교환을 시켜줘서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가 뭐가 있느냐? 보이는 것처럼
이거는 틈새라 그래요. 건물이 그림이 좀 지저분했는데 환기를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의도되지 않은 환기 있죠. 건물 중간중간에 접합부 같은 데서 또는 콘센트가 있는 위치에 같이 공기가 자유자재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렇죠?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틈새가 많다. 틈새를 통해서 실내에서 또는 실외로 또는 실외에서 실내로 이 틈새를 건물의 틈새를 타고 공기가 많이 들어왔다 나간다. 손실이죠. 아까하고는 틀려요. 아까는 계획된 거예요. 그렇죠? 환기, 실내를 쾌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환기, 그렇죠? 벤틸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하고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면 되는데 문제는 의도되지 않은 것들, 이런 건물의 틈새 부분들, 창호나 뭐 이런 건물이 매음새가 있는 부분들이나 어떤 내부에 수직관이 있는 경우 같이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의도되지 않은 것들이 발생이 돼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틈새가 많다라는 건 바람이 많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창문 열고 에어컨디셔너 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바람이 슉슉 나가는데 에어컨디셔너를 아무리 돌려봐야 시원해지겠어요? 시원해진 공기 다 버려지죠, 그냥. 회수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의도되지 않은, 굉장히 이거를 계획된 거는 막는데 의도되지 않은 거는 막아줘야 돼요. 기밀하게 지어야 돼요, 건물을. 기밀하게. 그렇죠? 환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항을 두 개로 나누면, 그렇죠? 자, 요 블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의도된 것, 환기예요. 그렇죠? 의도되지 않은 것, 누기 또는 인필트레이션, 익스필트레이션. 그렇죠? 이거는 의도한 거예요. 의도하면서도 열 교환을 해서 열의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이건 의도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실이에요. 이거는 막아야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건물에서 에너지 절약하고자 한다. 에너지 보존 방정식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Q. 이 Q 값을 줄여야 된다. 어떻게든. 시간당 들어오는 에너지 값을 줄이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외피의 단열을 잘해야 되고, 가급적 창호의 면적을 줄이든지 창호의 단열성을 높여야 되고, 복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향을 조절해야 되고 해서 가급적 이 Q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두 번째, 의도되지 않은 기밀, 바람들은 들어오지 않게 기밀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보온성이 유지되는 거죠. 세 번째는 실내를 쾌적하기 위해서 환기라는 걸 하게 되면 그냥 하지 말고 히트 리커버리 방식으로, 그렇죠? 열 교환하는 방식으로 환기를 한다면 그나마 버려지는 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뭐가 남아요? 자, 얼마나 이거를 줄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W가 얼마일까? 이것만 남는 거죠. 이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해야 될 일은 줄어들 거예요. 분명히. 전기를 쓴다든지, 여러분 에어컨디션을 킨다든지, 또는 겨울에 보일러를 켜겠죠. 보일러를 켜는 양이 줄겠죠. 아니면 정말 제로 에너지를 하고 싶으면 뭐예요? 이 일을 화석 연료에서부터 얻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 태양 에너지나 태양에서 오는 열이나 태양을 전기를 활용하든지 지열을 이용하든지,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를 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화석 연료 사용량은 제로가 되는 거죠. 원리적으로 그래요. 에너지 보존 방정식 가르쳐줘요. 자,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면, 그래도 해야 된다면, 가능하면 화석 연료를 쓰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를 쓰라는 거죠.
그러면 화석 연료의 사용이 제로가 돼버리겠죠. 열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러나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요 오른쪽 상태에서 실내의 온도가 언제나 27도라고 가정을 했어요. 하지만 실내를 만약에 30도가 좋다, 30도도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적인 수준 차가 들기 때문에 이 Q가 줄겠죠, 들어오는 게. 대류 열 전달에서 들어오는 거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이 들어오죠. 온도 차이가 적으니까 들어오는 열도 줄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할 때 실내 온도를 여름에는 뭐 난방 설정 온도를, 냉방 설정 온도를 여름에는 뭐 28도를 합시다. 그러잖아요. 에너지를 이걸 손쉽게 줄일 수 있어요. 겨울에는 뭐 18도 있고 내복 입읍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온도를 낮추고 여름에 온도를 높이자. 쉽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쾌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여름에 28도가 되면 생산성이나 작업 능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더우면 땀나는데 집중이 잘 되고 업무가 잘 되겠어요? 안 그렇다고요. 가급적이면 실내는 여름에 환기도 잘 되고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면서도 이거를 줄이도록 해서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 방정식으로서 우리가 배운 게 그쵸? 4개예요. 첫째, 일단 Q를 줄여야 된다. 단열이다. 창호의 면적, 창호의 성능이다. 향이다. 두 번째, 의도하지 않은 공기의 흐름, 누기죠. 층기를 줄여야 된다. 기밀하게 지어야 된다. 세 번째, 환기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쾌적한 실내 공기 유지에서 환기를 한다면 히트 리커버리 방식으로 해라. 그죠? 마지막 네 번째, 그래도 남은 일, 해야줘야 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급적 화석 연료를 쓰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를 쓰라는 거를 하루국에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요즘 뭐 패시브 하우스, 패시브 건축, 패시브 빌딩이라는 게 바로 요거 4가지 항목이에요. 이렇게 하면 패시브 빌딩이 된다는 기존보다도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식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연력학 우리가 배웠다 해서 건물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다 우리가 에너지 절약 법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물에서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된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기에. 해야 될 원리나 것들. 물론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좀 더 계산식이 필요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인 방향과 원리들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우리가 건축공학인데도 열 및 유체역학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수업을 끝나고 수업에서 자, 건물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가끔가다 나오더라고. 그럴 리가 없겠죠,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딱 갖다 놓으면 그리고 오픈 시스템 법칙을 적용해 보면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 일값을 줄일 수 있는지는 금방 답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제 다시 책으로 들어가서 건물의 전체에다가 대한 토탈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그럼 하나하나 디테일해야 돼. 책에서 예시를 잡고 있는 응용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적용한 경우. 자, 노즐, 덕트, 아까 수업 초반에 얘기했죠. 어떤 거냐? 먼저 보여줄게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강의실 옥상 천장에 붙어 있는 건 이런 원형이 됐던 사각이 됐던 확산형이라는 디퓨저. 디퓨저라는 거예요. 좀 생긴 게 틀리죠. 노즐은 뭐예요? 멀리 보내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디퓨저는 이렇게 여기를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이해를 시키면 나중에 이제 공기조화 HVAC 시스템 디자인 수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플로어가 이거 슬라브예요. 천장에 있을 거고. 자, 위에서 공기를 뿌려주고 뭐 위에서 회수할 수도 있어요. 자, 공기를 뿌려주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위에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바람이 찬바람이 여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열이 많이 들어왔다. 열이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온 것만큼 빼줘야 되니까 찬 공기를 집어넣어줘야겠죠. 찬 공기 집어넣어서 더워진 공기를 해서 그 공기에 가진 열을 사실은 공기의 순환은 이렇게 돼요. 뭐 개념적으로만 그리면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회수해 와서 여기에 냉동기가 있는 거죠. 개념만 보면. 그러면 냉동기에서 여기서 들어온 열을 백을 버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상태가 되겠죠. 공기에서 회수된 공기에서 열을 백을 뺐으니까 당연히 찬 공기가 되겠죠. 자, 근데 찬 공기가 여러분들 머리맡에 바로 떨어진다. 보통 여기에서 보면 여기 온도차가 있지만, 그쵸? 실내외 최대 온도차예요. 예를 들어서 실내가 여름에 26도다. 저 최대값을 가지고 보면 14도다. 그러면 뿌려지는 공기가 얼마죠? 온도가 12도씨예요. 12도씨 공기를 보낸다고, 차가운 거를. 그래야지 이거 빼죠. 그러면 12도씨의 공기가 자기 머리로 바로 이렇게 차가운 공기는 바로 떨어질 거 아니야. 무겁죠? 부력 잘 생각해 보세요. 유체에 작용하는 힘, 압력과 부력이에요. 26도 공기에 12도라는 무거운 공기가 떨어지니까 그대로 떨어질 거예요. 머리 위에, 사람 머리 위에 찬 공기가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콜드 드래프트라는데. 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 공기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섞어줘야 돼요. 주변에 있는 공기하고 일단 섞어줘서 내려보내줘야 되죠. 그러면 12도씨로 바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자, diffuse, 확산시키다, 멀리 퍼뜨리다. 그래서 여기서 1차 공기가 나오고 실내에 있던 공기가 2차 공기가 섞여가지고 섞는 일을 하니까 차가운 공기를 보내줘도, 온도차가 큰 공기를 보내줘도 불쾌감은 없을 거예요. 자, 노즐은 뭐냐? 특히 대공간이나 체육관 같은데 멀리까지 공기를 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층고가 얼마 안 되니까. 체육관이다. 체육관 같은, 실내 체육관 같은 데는 측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왜? 벽에서부터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죠. 관중석도 그렇고. 멀리까지 공기를 쏴줘야 돼. 노즐이에요. 실내 체육관도 그렇고 뭐 어디든. 그 대신 노즐은 주변 공기와 섞이지 않고 직접 멀리까지 도달되기 때문에 너무 차갑거나 너무 더운 공기를 보내주면 불쾌감을 유발해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이 뭐 슬롯형도 있고, 최근 오피스 건물에서는 저런 슬릿형도 쓰기도 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또는 최근에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바닥에서 추출하기도 해요. 공기를. 뭐 그거는 공기저하 설비 배울 때 배우면 되는데, 그쵸? 뭐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한다면 요만한 공간이 있는데 단면이에요. 사람이 있다. 자, 차가운 공기를 보내줬다. 바닥에서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가운 공기는, 실내 온도는 덥죠. 그 다음에 실내에서도 열이, 조명이나 사람에서 열이 발생되죠. 그러면 실내 온도, 공기는 온도가 높아져서 부력에 의해서 자연히 상승해요. 그쯤 이렇게 회수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불어주면 피스톤처럼 공기가 섞이지도 않고 쑥 밀어 올리죠. 부력에 의해서. 차가운 건 밑에 실려오고 더워진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상승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 오염물질을 뿌렸다, 내 입냄새다, 또는 여기 오염물질이 확산됐다 그러면 절대
다른 데 확산되지 않고 그대로 피스톤처럼 밀려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렇죠? 건물 안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건축 환경이나 공기조화 설비 디자인하면 저런 흐름을 전부 계산을 해서 하게 돼요. 뭐를 이용해서? 이런 지출구들이에요. 운동장에서 뭐 노즐 멀리까지 보내야 되죠. 다음에 실내 체육관 같은 데 한번 가서 측벽이나 관중석 윗부분을 보세요. 터빈도 있고 노즐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냉난방 해야 되거든요. 실내 체육관들, 대공관들도. 전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쟤네들의 원리는 어떠냐? 간단해요. 에너지 보존 법칙. 노즐이다. 뭐 책에서는 노즐이라 했으니까 노즐이든 디퓨저든 어떤 쪽으로도 상관이 없잖아. 단면을 이 차이겠죠. 단면이에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거 아니다. 이거는 노즐이 되겠고 이거는 디퓨저가 되고 그렇죠? 여기다가 에너지 보존 법칙. 얘는 노즐이나 디퓨저는 오픈 시스템이죠. 뭔가 들어왔다가 나가죠. 공기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수증기일 수도 있고 뭔가 들어왔다 나가는 오픈 시스템이에요. 질량의 유출입이 있어요. 자, 보존해요. 자, 에너지 보존식을 세우고 오픈 시스템에다가 그 다음에 대기압이 작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에 대한 엔탈피를 가지고 엔탈피는 얘기했죠.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엔탈피로 표기해요. 인터널 에너지 플러스 압력에다 비용적. 왜?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그렇죠? 공기에다 열을 주면 온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팽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엔탈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죠? 지난번 또 잊어버린 친구도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피스톤이 있다. 추가 있어요. 압력이 작용해요. 자, 여기에 공기가 있어. 분명히 내가 여기다가 Q라는 열을 주면 이 공기가 그 열을 다 열로 가지고 가버리면 제일 쉬워. 근데 팽창이 가능한 경우에 어떤 일이 생겨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썼으면 그렇죠? 열을 받는 것 중에 일부는 자기의 온도를 열적인 상태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기가 팽창하면서 얘를 밀어내는 일을 해요. 그만큼 밀어낸다고요. 자기가 가진 열값과 팽창하면서 하는 일이 요 값이 돼버려요. 요거를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제로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즉 Q가 온도만 높일 뿐만 아니라 팽창하는 데는 일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엔탈피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엔탈피를 적용해서 쭉 식을 써보면 그러면 가정을 해봅시다. 가장 좋은 게 우리 첫 번째 가정식. 제로다. 그 상태가 어떤 공기가 들어오거나 어떤 유체가 들어가거나 나갈 때 일정하다.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 가정해버리고 그럼 여기가 제로가 될 거고 만약에 굳게 단열이 돼 있어서 열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없다. 아이솔레이트 돼 있다. 단열돼 있다. 그럼 이거 제로 되겠고. 그렇죠? 만약에 물론 우리는 일을 해줘야 돼. 노즐에다가 또 디퓨저에다가 공기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팬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지만 그 끝단을 보지 말고 요 안에서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 경우만 생각해서 일도 없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 아, 이거 거의 똑같다. 그 큰 차이 없다. 그리고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이렇게 남죠. 심플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비압축성이다. 무슨 소리예요? 들어온 만큼 나간다는 거죠. 여기 들어온 놈의 질량이나 나가는 놈의 질량은 똑같다. 압축되지 않는다. 그렇겠죠. 공기나 물 대부분 우리가 건축에서 다루는 유체에너지는 비압축성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거 똑같으니까 날아가 버릴 거예요. 남는 거는 결국에는 뭐가 남아요? 여기서의 위치를 1이라 할까? 여기를 1, 여기를 2라 그러면, 그쵸? 1에서의 엔탈피, 1에서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에서의 엔탈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당연히 그럼 속도가 빨라졌다면 이게 줄어야겠죠. 같아야 되니까. 요 합의 값은 어떤 위치에서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위치에서든 요 값은 똑같아야 돼요. 자, 이게 100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단위를 없이 자꾸 이런 숫자를 막 사용하는데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100이었고 1 위치에서 이게 50이었고 열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50이었다. 근데 나갈 때 속도가 굉장히 늘어서 이게 70으로 늘었다.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래? 3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냉각돼야 돼. 에너지가 어디 뭐 솟아나지 않는 이상 이 합값은 어디도, 물론 여기에 마찰 저항이라든지 손실은 없다라고 가정한 경우인데, 그렇죠? 얘가 늘어났으면 얘는 줄어야 돼. 얘 합의 값은, 에너지 값은 여기나 여기나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퓨전은 반대겠죠. 여기하고 여기에서 에너지 값이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속도가 확 떨어졌으니까 당겨 들어야겠죠.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간단한 첫 번째 예예요. 그래서 한번 예제를 볼까요? 책에 있는 예제를 보면 6-1 노즐이다. 들어오는 곳에 수증기예요. 그렇죠? 수증기야. 안 보이더라 이게. 수증기가 들어간다. 수증기.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건축에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가 몇 도예요? 500도. 압력이 300kPa. 그리고 속도가 75m/s. 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끝에 나오는 쪽에 상태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온도가 얼마예요? 200도. 200도. 압력도 줄었어요. 얼마예요? 100kPa. 그럴 때 질문은 그거예요. 여기에서의 속도와 그 속도를 내기 위한 면적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속도항이 증가했기 때문에 엔탈피는 여기서 떨어져야 될 거야. 당연히 75m/s보다도 속도는 분명히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 가지고 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하면 되죠. 책에서 보면 230페이지
그쵸? 해서 요 식을 가지고 이거 알고 있죠?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요 엔탈피 책에 보면 수증기가 300kPa일 때 500도씨일 때 엔탈피가 책의 부록에 있어요. 그쵸? A12에 약 3486이에요. 이게 3400 얼마라고? 86이고 엔탈피니까 에너지 단위를 가져야겠죠. 킬로줄 킬로그램. 이 값은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이거의 엔탈피 값은 얼마예요? 책에 있잖아. 2875? 2875.3 킬로그램. 뭐 산수예요. 더 이상 계산 안 할게요. 모르는 거 요것밖에 없죠. 양쪽 올려서 루트 씌워버리면 되죠. 결국엔 속도는 얼마였어요? 속도가 얼마예요? 요거 계산하면 책에 있죠. 1108 메타 퍼 세크예요. 몇 배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죠? 거의 12배? 초속 1800m를 가는 거예요. 엄청난 스피드예요. 뭐 초속 75m 가는 것도 엄청난 스피드지만, 그렇죠? 그 대신 뭐는 줄었어요? 엔탈피가 줄었잖아. 이거 봐요. 이 준 만큼 여기로 가는 거죠. 그게 에너지 보존 방정식 얘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베르누이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베르누이 방정식도 똑같죠. 이 합값은 언제나 똑같아야 돼요. 단 그게 엔탈피로 갈지 속도로 갈지는 상황에 따라서. 베르누이 방정식도 뭐예요? 압력과 위치 에너지, 위치압 해도 되고, 뭐 이거 2분의 1 제곱이니까 해도 되고, 그쵸? 즉, 요 합의 값은 어디서나 똑같아야 되는. 압력이 늘어서 종합이 줄었으면 동합이, 이거 동합이라 그랬죠. 늘든지. 이 합값은 그러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소모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게 노즐이에요. 이런 노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여기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큰 체육관, 실내 체육관의 단면이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노즐이 있다. 공기를 멀리 뿌려주는 노즐이 있다. 해봅시다. 실내의 공기가 25도고 노즐에서 뿌려주는 공기가 똑같이 25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공기가 속도에 분포돼서 멀리 이렇게 전달되겠죠. 공기가 이렇게 멀리 전달될 거야. 동일한 온도일 때는. 왜? 속도를 가지고 멀리까지 전달이 될 거예요. 디퓨저하고는 틀리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똑같이 25도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실내를 여름이다. 25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열이 실내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차가운 공기를 보내줘야 된다 했죠. 공기를 보내는 게 18도씨 공기를 보낸다. 실내 공기보다 차가운 공기를 보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공기가 똑같이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어떤 방향으로 공기는 흘러가려고 할까요? 이 18도씨 차가운 공기는, 노즐을 통해서 나온 공기는
1, 2, 3. 1번 똑바로 간다. 2번 아래로 향한다. 3번 위로 간다. 당연히 아래로 가겠죠? 왜요? 부력이죠? 차가운 거는 얘는 부력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동일했기 때문에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얀 거는 그쵸? 이렇게 가면 부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죠. 노즐의 힘. 그래서 깔리려고 할 거예요. 반대로 29도짜리 보내 28도씨 공기 뭐 예를 들어서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30도씨다. 예를 들어 30도씨의 공기를 보내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절대 똑바로 안 갈 거예요. 위로 향할 거예요. 왜? 가벼운 공기죠. 가벼운 공기면 위로 향하려고 하고 무거운 공기는 밑으로 향하려고 해요. 부력 때문에. 자, 단면에서 봐서 이런데 만약에 똑같은 거를 디퓨저 측면에서 볼까요? 똑같은 단면인데 디퓨저를 통해 가지고 공기가 온다. 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디퓨저를 통해서 이류 공기와 주변 공기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가 퍼져서 나올 텐데 실내 공기의 온도가 여름이다. 25도로 설정했다. 실내 온도를 25도로 설정했다. 여름이면 찬 공기가 가겠죠. 아까 디퓨저 같은 경우는 최대 온도차를 14도까지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의미는 14도라 그러면 얼마예요? 11도씨 공기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섞여요. 그 사람한테 닿을 때는 바로 11도의 공기가 닿는 게 아니에요. 디퓨저 안에서 찬 공기가 나오면 이거를 찬 공기라 그러면 찬 공기가 이렇게 나오면 실내에 있는 공기도 그 중간에 있는 공기도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 가지고 믹싱 시켜주는 거예요. 확산시켜주는 형태로 나와요. 그래도 일단 봅시다. 분명히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얘는 밑으로 향하려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무겁죠? 온도가 차가우니까. 그쵸? 가만히 내도 가라앉으려는 거예요. 겨울이다. 30도씨의 공기를 보낸다. 해보세요. 잘 들어갈까요? 얘보다 가벼운 공기예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아무리 헬륨 풍선을 가지고 땅에다 패대기 쳐보세요. 바로 위로 올라가지. 속도를 압력을 주고 속도를 줘야지 얘는 밑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쵸? 이게 아마 에너지 보존 법칙, 베르누이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노즐이나 이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터빈이죠. 책에서 보면 231페이지. 그쵸? 에너지를 뽑아내는 기계예요. 많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쵸? 일을 더 얻기도 하고, 그쵸? 책에서 보면, 231페이지에, 그쵸? 그림 6-4. 증기 터빈이죠. 고온 고압의 증기를 터빈에다 뿌려주면 증기니까 팽창하면서 그 터빈을 회전시키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날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러면 샤프트에다가 그 터빈이 달린 거를 샤프트에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샤프트가 회전하겠죠. 엄청난 회전력이 걸릴 거예요. 그쵸? 쉽게 도식으로 그리면 보통 뭐 여러분들 터빈은 이렇게 그려요.
물론 사진에 있는 것처럼 날개 다 그리고 이러면 좋을 텐데 우리가 도식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해서 자 뭔가 고온 고압의 가스가 왔다 나가고 E를 얻는 거죠. 얘가 회전해가지고 E를 얻어요. 그쵸? 이 끝에다가 회전축에다가 제네레이터를 담은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쵸? 발전기 돌리는 거야. 배를 추진시키고 싶다. 여기 끝에다 프로펠러 달아. 앞으로 가. 그쵸? 얘는 E를 풍력발전도 마찬가지죠. 그림이 못 그려서 미안하지만 그쵸? 야자수 같네. 바람이 불죠. 회전력 끝에다가 발전기 하나 달아놓은 거 가지고 전기를 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체의 흐름을 운동의 에너지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유체에 가지고 에너지를 뽑아내서 그렇죠? 일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터바인이라 그래요. 걔네들도 굉장히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서 걔네들을 보면 물론 책에 있는 것처럼 시스템은 굉장히 정교해요. 그렇죠? 뭐 234페이지에 있는 숫자도 있고 여러 있지만 하지만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서 보면 굉장히 심플한 도구예요. 자,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오픈 시스템이죠. 왜 오픈이에요? 고온 고압의 수증기가 들어왔다가 또는 수증기에 뭐가 들어왔다가 나가죠. 요의 낙차를 이용해서 에너지의 낙차를 이용해서 뭘 돌리는 거죠. 수치하고 똑같아요. 고온 고압의 가스를 가지고 저온 조합으로 만들어서 그 사이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바람은 어떻게 해요? 이쪽이 풍상이 지금 풍상, 풍압. 그렇죠? 압력의 힘의 차이를 가지고도 돌리죠. 거기다 에너지 보존 방지. 시스템이 요거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시스템은 오픈 시스템이에요. 거기다가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적용해서 쭉 놔요. 아까와 마찬가지 일이죠. 아까와 별 차이 없어요. 노즐하고 별 차이 없어져 버려요. 몇 가지 비슷한 과정들을 해버리면. 그쵸? 단 만약에 E를 넣는다 그러면 이게 요 노즐이가 있어요. 어쩐지 식이 거꾸로 갔네. 그쵸? E를 넣겠죠? 이건 없고 이건 정상이다. 애가 들어오는 놈의 엔탈피 들어오는 놈의 엔탈피죠. 속도 나가는 놈의 엔탈피 속도 위치 에너지. 자, 이건 없으니까 이거 제로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봅시다. 지금 보통 들어오는 놈이나 나가는 놈의 엔탈피가 크지 중력에 의한 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그렇죠? 얘네들 무시할 수 있고 속도 얘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무시한다 해버리면 굉장히 심플해지죠. 즉 들어오는 놈의 엔탈피, 나가는 놈의 엔탈피를 보면 얼마만큼의 E를 얻을 수 있는지 곱하기 질량하면 얼마만큼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을 하면 얼마만큼의 E를 얻을 수 있는지 쉽게 계산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책에서 보면 여러분들 235페이지 그렇죠? 예제 6-2 보시면 스팀이에요. 언제 압력이 1.2 메가파스칼이에요. 메가 파스칼의 스팀이 500도씨의 스팀이 18m/s 들어가고 터빈을 돌리고 나왔을 때 압력은 20kPa로 메가에서 킬로파스칼로 떨어지고 그렇죠? 드디어 퀄리티가 나왔어요. 수증기가 스팀의 일부가 에너지를 다 뽑혀가지고 물이 된 거예요. 퀄리티가 X2가 0.98이죠. 자, 그랬을 때 축출한 에너지 보면 뒷부분에 계산한 거 보면 그쵸? 약 10만 킬로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뽑은 게 돼요. 10만 킬로와트 엔탈피. 그런 기계라는 거예요.
터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바람이다. 똑같은 원리겠죠. 들어올 때 에너지죠. 바람 풍력 발전기다. 바람을 통과한 다음에 에너지죠. 주로 엔탈피보다는 속도라든지 압력이 더 좌우가 될 거예요. 거기다 지나간 바람의 양 곱하면 풍력 발전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일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대충 얼마. 물론 날개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성능 값은 실제 값에서는 틀려지겠지만 여기서 효율을 100으로 보다면 이 식을 통해서 최대 얻을 수 있는 에너지 값을 계산해낼 수 있을 거예요.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손실이 날개의 펜이라는 여기 효율이 있겠죠. 요거보다는 작을 거예요. 실제로 얻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수업에 뭐 응용을 전부는 다는 안 하고, 그렇죠? 세 가지 노즐과 디퓨저를 원리를 가지고 또는 터빈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죠? 연력값 제1법칙을 건물에도 바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건물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열의 유출입을 줄여야 돼요. 겨울에 손실되는 거, 여름에 취득하는 걸 줄여야 돼요. 자, 의도되지 않은 바람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 줄여줘야 돼요. 의도된 환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열회수 환기를 하면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이를 통해서 손실된 부분 또 취득된 거를 이를 통해서 즉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그거를 최대한 그죠? 여러분들이 에어컨디셔너 같으면 전기를 쓸 거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쓸 텐데 신재생 에너지로 하자는 거죠. 태양열이든 태양광이든 하면 네트 제로가 되죠. 네트 제로는 에너지를 제로가 쓴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제로 에너지 건물이가 많이 나오는데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서 건물에서 에너지를 안 쓰는 게 아니야. 안 쓸 수가 없어요. 써야 돼요. 쓰는데 이게 화석연료가 제로라는 거예요. 화석연료가. 화석연료 없이 사용 없이도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게 제로 에너지 건물이에요. 그렇죠? 제로 에너지라 해서 뭐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응용 단계의 첫 단계 일부분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